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75페이지 발행시장이죠. 1권에 나와 있는 이번 책이 좀 이렇게 합쳐져서 나와서 그럴 때 어차피 뭐 1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4에 나오는 발행시장 부분이에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쭉 뒤로 전체 다인데 발행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로 넘기시면 뒤에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이 나오거든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그리고 KOT 시장이 나오는데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막 디테일하게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같이 봐야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17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증권시장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교재로 보시면 뭐 단기 자금하고 장기 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직접 금융 방식과 간접 금융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금융도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긴 한데 일단 그냥 두 개로 구분하면 이건 뭐냐면 직접 발행, 간접 발행이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 이렇게 쓰면 직접 금융은 우리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주식과 채권 이런 거죠. 뭐 기업이겠죠, 기업.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뭐 스스로 조달하는 기업도 있지만 뭐 대기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교재 증거투자 권유 자문인력이라는 것 자체가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간접 발행을 하고 있죠. 직접 발행을 할 수 있지만 뭐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간접 발행을 보통 많이 하고 있는 형태죠. 간접 금융은 뭐냐? 돈 빌리는 건데 한마디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뭐 금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은행에서 빌리는 거죠. 은행이나 뭐 증권에서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야, 아예. 이 차이가 뭐냐면, 직접 금융은 자금을 빌려주는 자, 또는 투자하는 자를, 이 회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은행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은 다수의 어떤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나에게 빌려주는 형태니까, 그 자금의 공급처를 알 수는 없죠. 그냥 은행이라는 어떤 제3의 대상을 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고요. 그죠? 이쪽을 다루게 되죠. 그 중에서도 주식과 채권을 직접 발행할수록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근데 이거 이제 쉽지가 않죠. 그 기업이 어떤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하게 돼 있고 요 간접 발행 형태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식을 이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걸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증권 시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6가지 증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6가지보다는 우리 2가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177페이지로 가시면, 이 직접 금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요 직접 금융의 형태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는 발행시장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유통시장에 배우게 되는데, 발행시장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대체거래소도 생겼고 막 그렇지만, 이 발행시장에 뭐 상장이라는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내가 일반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떡볶이 가게 만든 다음에 뭐 대형 법인이야. 프랜차이즈를 100개 낼 거야. 그래서 투자해주고 그러면은 막 지나가는 사람이 막 투자해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상장이라는 거를 간주하고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보게 됩니다. 자, 발행시장을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프라이머리 마켓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추상적 시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럼 뭐 유통시장은 보이냐? 그러니까 발행을 하면은 발행하는 순간 유통이 되죠.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그냥 거쳐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유통은 이제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하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뭐 유통시장은 되게 많죠. 뭐 개인 간에 사적으로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그리고 뒤에 보면 K호tet이나 뭐 이런 시장이 있겠죠. 이제 그런 시장을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하고, 얘를 2차 시장이라고 하고, 뭐 구체적 시장이라고 한다. 눈에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 그 177페이지로 가면 최초로 발행되는 걸 발행시장, 그 다음에 매매되는 걸 유통시장 이렇게 부른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177페이지에 발행시장에서 세 번째 주로 내려오면은 1차 시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직접 금융 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장기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증권이기 때문에 사실 6가지 형태가 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주식과 주로 채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주식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이 파트 4하고 파트 5는 주식 부분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됐겠죠. 이거 왜 우리가 이제 뭐 자금을 땡기는 이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죠. 뭐 회사에서 왜 땡기냐 이런 거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투자하려고 자금을 땡기는 거죠. 자, 유통시장 밑에 보면 자, 2차적 시장이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라고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2차 시장이다. 그래서 뭐 거래소 시장만을 이야기는 하지만 뭐다 장외시장도 많이 발달돼 있다. 뭐 대체 거래소도 있고 뭐 장외시장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코넥스는 장내 거래입니다. 뒤에 나오는 코넥스는 장내 거래고 KOTC도 있고요. 뭐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돼 있다고 해서 장 내에서만 거래하는 건 아니죠. 장 외에서 그냥 제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100만 주 산다고 하고 돈 내면 100만 주 주죠. 그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뭐 그 거래소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장외시장이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증권은 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증권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6가지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채무증권, 뭐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 파생결의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지 뭐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처음에 발행시장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추상적 시장이라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발행시장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발행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발행시장이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180페이지로 가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세 번째 줄에 추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1페이지로 가보면 자금을 왜 조달하냐? 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사업의 능력도 좋고 수완도 좋고 아이템도 너무 좋아. 돈이 없죠, 돈이. 그래서 그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181페이지로 가면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이게 시장이 발달되지 않으면 간접금융밖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그럼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죠. 근데 담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용 상태만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만으로 돈을 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발행시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직접금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이제 이런 게 많이 발달할수록 뭐 선진시장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돼 있고, 미국은 뭐 중소기업들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직접 발행 시장이,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돼 있죠.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 1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투자 자금을 집중시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업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투자 자금의 집중, 자원의 배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거기 보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은행에 넣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좀 사업 수완 능력은 없고 누가 좀 잘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자금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이게 간접금융만 있으면, 간접금융의 형태는 대부분 다 은행이 어떻게 빌려줘? 예금을 통해서 빌린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예금 이자 정도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돈이란 거, 그리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겠고, 그런 돈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자금에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돈이 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직접 금융에는 그 밑에 보면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발행은 회사가 투자자를 직접 모집하는 거예요. 뭐 채권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직접 자기가 발로 뛰는 거죠. 사실상 이런 건 쉽지 않죠. 대부분이 처음에 기업을 만들 때 우리 회사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대부분 다 뭐죠? 직접 발행이죠. 내 친구들 돈 모아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탁 해갖고 회사 하나 만들자 이런 건 직접 발행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이제 대부분 다 간접 발행이죠. 이제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증권회사가 이런 짓을 하냐? 증권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기 있는 모인 고객들은 다 투자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쵸? 그런 곳에 가야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행해 주는 거죠. 수수료를 받는 건데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처음에 보면 이제 공모와 사모가 있다. 이제 공모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사모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50명 미만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끼리만 아름아름 모여서 하는 거고, 공모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퍼블릭하게 모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소액 투자자도 많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보호 장치가 좀 많이 있겠고, 사모는 뭐 소수의 인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소수 보호자 보호하는 측면이 좀 적겠죠. 자, 그래서 그 181페이지로 가면 이제 첫 번째 공모가 나옵니다. 공모. 자, 공모에 보면은 모집가 매출이라는 게 나오죠. 모집가 매출. 앞에다가 이제 이 단어가 원래 있어요. 신주 모집이고요. 원래 구주 매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모집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통 신주 모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 기존에 이렇게 있는 그 주식에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예요.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고, 얘는 구주를 나누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있는데 어떤 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혼자 갖고 있어. 혼자 1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100%. 이제 상장을 하려고 이제 50만 주를 이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파는 거죠. 파는 거. 그럼 구주 매출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구주 매출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그 CEO가 그 회사를 잘 운영을 했으니까 같이 끌어안고 가길 바라지. 일종의 이제 주식을 파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구주 매출은 그 CEO나 그 아니면 그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파는 효과가 생기니까 좀 썩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우리 이제 상장한 다음에 자꾸 팔아먹으면 주가 빠지고 뭐 이런 것처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하고, 이거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형태로도 모집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를 분산시키는 걸 공모라고 하는데, 자, 공모에 보면 모집가 매출이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50인 이상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게 뭐죠? 그 182페이지. 모집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 새로 발행되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새로 발행된다는 게 뭐예요? 신주를 모집한다 그런 얘기고, 매출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발행된. 그러니까 나눠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또 네 번째 줄에 증권이 신규로 발행되는 것이지 이미 발행된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증권의 보유자가 다르다. 그래서 공모 적용 여부는 50인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고 연고자는 뺀다. 그 밑에 뭐 전문가, 연고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연고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50인에서 제외해. 그런 거죠. 엄청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안 나옵니다. 저희는 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거 막 디테일하게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니까. 3호란 거기 특정,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으는 걸 말한다.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로 가면, 그러니까 이 직접 금융의 형태가 직접 발행과 자, 간접 발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제 간접 발행이 중요하고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설명을 했던 거고, 자, 이 발행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직접 발행은 회사가 그 발행자가 회사죠, 회사 보통.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회사도 가능하고 뭐 그 국가기관도 발행하고 공기업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행 주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채 정도 돼야 발행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간접 발행하죠. 그래서 그 증권회사가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 발행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러니까 발행자의 책임과 자기 돈으로, 계산이라고 하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돈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집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발행 위험 부담이 있고 발행 사무를 담당하니까 수수료가 좀 적겠죠. 수수료가 없죠, 아예. 그러니까 수수료 안 내도 되잖아요.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안 내겠죠. 그렇겠죠. 근데 발행 위험이 뭐냐면 이제 이 발행 위험이라는 단어 여기다 이제 별표를 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발행 위험. 그러니까 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500억을 모집하겠어요. 제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 회사가 떡볶이가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줄 서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매장을 100개를 낼 거니까 500억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투자 안 해주겠죠. 그렇게 내가 500억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500억을 못 모으는 위험, 이게 발행 위험입니다. 앞으로 발행 위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죠. 발행 위험이란 한마디로 내가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자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500억 중에 200억만 모아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업 자금을 추정하고 그 금액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일단 좀 뭐 대기업 기준으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져요. 아, 그것도 못 모았어? 아, 사업성이 없나 보다. 뭐 이러고, 아, 그거 좀 별로인가 봐. 그런 생각 주가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좋은 신호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상장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장 개수, 상장 회사 개수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상장을 하거나 또는 뭐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뭐 이럴 때 유상증자도 일종의 직접 발행, 간접 발행 형태가 있죠. 근데 보통 간접 발행을 하는데 그때 발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전액 인수가 잘 안 되면 그 호재는 아니고 악재죠, 악재. 그걸 발행 위험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직접 발행 시험에 안 나오고요. 간접 발행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세 가지 형태에 따른 위험 부담과 그 다음에 수수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발행 주체가 발행 기간에 도움을 받는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권을 발행을 말하는 거고, 자, 모집 사무와 발행 위험을 발행 기관이 부담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 일 시키면 돈 내야죠. 그래서 수수료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모집 주선, 잔액 인수, 그 다음에 총액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뭐죠? 총액 인수예요. 총액 인수. 뭐 잔액 인수 이런 거 없어요. 모집 주선 이런 거 없습니다. 모집 주선은 그냥 투자자만 모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 기관이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인수. 그러니까 인수는 사실은 그 상법 용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acceptance, 영어로 acceptance라는 건데, 그러니까 acceptance를 하는 순간 이 위험이 인수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발행 위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결제 위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돼요, 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환어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환어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환어음인데 그걸 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자가 있어요, 인수자. 인수했다. 이게 뭐냐? 내가 돈 갚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돈을 갚을 사람이 지정되는 거라 굉장히 유용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위험을 책임지다. 뭐 결제 위험이에요, 결제 위험. 돈 갚을게.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결제하는 사람이죠. 엄마 아빠가 중요하잖아요. 결제해 주니까. 사장님이 결제해 주잖아요. 법카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결제해 주니까. 자, 그래서 이 결제를 뭐라고 하냐? 인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인수입니다. 이제 발행기관, 이 인수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모집 매출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위험이 없는 거죠. 사실상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발행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 회사가. 자, 그래서 수수료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만 모집만 해주니까 그렇게 되겠고, 밑에는 이제 그 주식들을 발행 기관이 다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발행을 해주는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행 업무를 해주는 업체에서 다 이걸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권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떠안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위험하니까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겠죠. 자, 그래서 모집 주소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발행회사 자체의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행회사는 그 회사죠, 회사. 뭐 주식회사가 됐건 아니면 뭐 국가기관이 됐건 공기업이 됐던 그 증권을 발행하려는 자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이 안 되면 자기 위험을 다 떠안는 거죠. 자, 그런데 인수기관이 인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잔액 인수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해요. 발행이 안 된 잔액, 발행이 안 된 잔액만 인수기관이 인수합니다. 인수기관은 증권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발행기관이 바로 인수기관입니다. 인수기관. 자, 그래서 여기는 모집만 해주는 거고 얘는 잔액이 안 팔리고 남은 잔액만 인수기관이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인수기관이 증권회사예요. 여기서는. 자, 그런데 총액 인수는 그냥 일단 사고 보던 거예요. 일단 그 인수기관이 인수단이죠. 인수단이 일단 주식을 사요. 산 다음에 안 팔리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예를 들어서 100주를 산다.
100주를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모집 주소는 이 투자자만 모집을 해주는 거고요. 잔액 인수는 일단 모집을 하고 안 되는 이 나머지를 인수하는 거고, 총액 인수 일단 다 인수를 해요. 인수하고 지가 투자자를 모집해. 근데 모집이 안 됐어. 그럼 위험을 다 이 인수 기관이 다 떠안는 걸 말합니다. 그럼 되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인수단을 설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야 같이 하자. 그래서 인수단을 모집해서 일괄적으로 산 다음에 알아서 파는 건데, 이 처음에 사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뭐죠? 가격 변동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얘는 안 팔리면 이제 여기 팔면 되니까. 근데 미리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가격이 변동하면 그런 위험을 다 증권회사가 떠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겠고, 당연히 돈 많이 받아야죠. 위험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정설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위험한 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총액 인수고, 우리나라는 다 총액 인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185페이지에 발행 주체, 발행인이고 인수기간, 발행기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행기간, 인수기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행 주체, 발행 주체는 발행하는 사람이죠. 발행인.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인수기간은 인수자죠, 인수자. 투자자는 우리 같은 사람이죠. 주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걸 말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발행 주체는 기업만이냐?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증권이기 때문에 조심할 게 있죠. 증권이니까 뭐도 포함되는 거예요. 뭐도. 이 채권도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공기업, 그다음에 뭐 금융기관도 채권 발행하잖아요. 금융채, 뭐 국가기관, 국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될 수 있는 거.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없고, 뭐 투자자는 개인 투자도 있고, 뭐 기관 투자도 있겠죠.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다, 얘. 인수하는 기관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는 거는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건 다음에 보고 한번 봅시다. 요 문제는 앞 뒤에 걸 보고 봐야 되니까. 자, 공모 대상인 증권이 신규로 발행되는 경우 모집이라고 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신규. 새로 발행된다 이거죠. 모집이라고 했죠. 자, 이미 발행됐을 것, 발행된 것을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출이라고 하죠. 구주 매출. 자, 그 다음에 자, 매출을 하는 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유자죠, 보유자.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인이 아니고 보유자라고 합니다. 보유자. 그러니까 모집의 주체는 발행인이고요. 그러니까 발행인이 새롭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매출을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걸 나눠주니까 보유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모집과 매출에 따라서 증권 신고서 등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50이 넘어가는 걸 모집이 보통 많으니까 증권 신고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에는 증권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첫 번째 187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주식의 발행 및 절차가 나옵니다. 주식의 발행 및 절차.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주식의 의미가 나와요. 자, 주식의 의미. 거기는 하나만 잠깐 보면 됩니다. 주식의 의미. 어디냐면 187페이지. 액면이고 무액면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주에 액면 주식이 있고 무액면 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별하실 게 뭐냐면, 자, 기명 주식하고 자, 무기명 주식이 있거든요.
이거 다른 거죠. 자, 액면은 주권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 금액을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해 놨어.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야 돼요. 그 100원, 200원, 500원, 그다음에 1000원, 2,500원이에요. 2,000원이 아니고 5,000원.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른 건 되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은 가능하긴 한데 일단은 그냥 6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액면 주식은 무조건 이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액면 주식, 액면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는 변동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죠?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00원. 삼성전자. 원래는 5,000원이었죠. 5,000원.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100원이에요. 100원. 그다음 네이버 이런 거 100원이고 5,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100원짜리 주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30원짜리 액면가로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0원짜리 액면가 주식을 10주를 발행했다. 그럼 그 기업은 1,000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원짜리가 뭐 2배가 돼서 200원이 됐다. 그럼 이건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곱하기 10주 하면 회사 가치는 2,000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자 50% 지분이 있다. 그러면 50주를 들고 아니 5주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액면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죠. 내가 30% 들고 있어, 20% 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 지분 비율이 표시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50% 들고 있어, 10%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 가치의 10%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그럼 내가 10억을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액면 주식은. 기명 주식은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주식에 박성현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건 안 써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액면, 무액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무액면으로 하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무액면 가능해요. 그런데 기명 주식은 가능한데 무기명 주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얘는 불법이죠. 불법.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무기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기명으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기명으로 하면은 약간 조세, 택세분 지역 뭐 이런 걸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 파나마라든가 이 미국하고 그쪽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이게 중간에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택세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이 다 무기명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명 주식은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못하게 돼 있고 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나오는 건 아닌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셔가지고 무기명 주식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이거는 무액면 주식 이거 가능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액면 주식이 있고 거기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해서 내 지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주 중에 5주면 50%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액면 주식은 그냥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퍼센트. 내 몇 퍼센트를 들고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액면 주식이나 무액면 주식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반절하고 얘는 반절 이건 안 돼요. 얘는 우리 세 준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자, 액면으로 하면 이 6가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하다. 액면 분할할 때는 이 원리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면 분할할 수 있느냐? 얘를 뭐 1,250원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250원이 아니에요. 이게 가끔 여기 250원으로 나와서 틀릴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200원이고 얘는 2,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조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8페이지로 가면은
자, 거기 보면 그 188페이지로 가면 거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죠. 그러니까 발기설립이라는 건 발기인들만 주식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들은 대부분 다 발기설립이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인 발기설립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회사는 본인이 이제 발기를 하는 거 보고 설립을 한 거예요. 발기인이 한 사람인 거고 자기가 주식을 다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아름 하는 거, 3명이 이렇게 회사를 차렸어요.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너 몇 프로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게 다 발기 설립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일부를 발기인이 가져가긴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주주로부터 모집을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이제 회사가 3명으로 했다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잘 돼. 돈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설립 기업의 증자를 할 때도 이 선택을 할 수 있죠. 뭐 증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상증자하고 유상증자가 있는데 둘 다 좀 알긴 알아야죠. 돈 받고 주식을 늘리는 거고 얘는 돈을 안 받고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공짜 증자잖아요. 공짜는 없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번 거, 이익금으로도 이렇게 무상증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뭐 주발초라고 해서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이런 걸로 무상증자를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걸 이제 생각해 주면 좋겠죠. 그냥 한마디로 돈 받고 증자를 하는데, 그때 보통 이제 요런 모집 설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89페이지로 가보시면 주금을 납입하는 유상증자와 납입하지 않고 뭐 잉여금 같은 게 있어요.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자본은 자본금, 그다음에 뭐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 뭐 자본조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리는 거는 무상증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진짜 돈 받고 주식수를 늘리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상증자하고 우상증자 모두 그 효력은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이 늘어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뭐 그 밑에 보면 뭐 신주 인수권이나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경우가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기타 주식 발행이 나오는데 그 밑에 주식의 분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